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선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요. 코스피 파생 3국지 대진표 한번 보시죠.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지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2월 8일은 코스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지난 3개월간 선물 포지션 변화, 그 다음 12월 옵션 포지션 변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포지션은 현물, 선물 모두 강한 롱 포지션입니다. 즉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편 콜은 대량 매도했고요. 풋도 매도했다. 즉 가두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옵션에서는 선물, 현물 대량 순매수 상태에서 콜을 대규모 매도하는 전략을 커버드 콜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이미 지난 11월 11일 종가 이후에 이렇게 바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파생 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여기도 제로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해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생 시장을 무조건 제로섬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저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저런 포지션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맞짱을 뜨고 있는가 이겁니다. 개인은 콜 대량 매수이고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는 콜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풋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자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이들 3자의 꼴이 어떻게 변했을지 이제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만기지수가 311이었는데 다음 날 12월 옵션이 시작하는 날 선물지수가 14포인트 대폭등을 했죠. 그때 코스피가 8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일 종가지수가 325 정도가 됐는데 이날 운명이 갈렸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미 11월 10일 종가 이후에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선물 시장에서 그 전날까지 순매도였던 투신이 선물을 그냥 폭풍 흡입을 해서요. 그냥 선물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조 원 가량을 대규모 순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기관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지수 폭등 야기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것인데 이 기회에 외국인은 선물 일부를 아주 비싼 값에 매도해버렸죠. 그리고 이익 실현했습니다. 콜 12월 거래 첫날이니까 시간 가치도 가장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딱 팔아치우기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데 지수가 폭등을 해주니까 콜 값도 대폭등을 했겠죠. 이거 고가에 대규모로 팔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커브드 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누가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팔아치운 거를, 외국인이 팔아치운 거를 개인과 금투가 다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풋도 비교적 큰 규모로 그 당시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누가 잘했는지 보자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프 보시죠. 대략 2주일간 하향 박스권입니다. 제가 하향 박스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하향 박스권. 즉, 폭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실비실 흘러내렸습니다. 11월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요. 그렇다고 지수가 폭락하지도 않고 비실비실 우하향입니다. 옵션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가령 콜을 매수하면은 매수하고 나서 폭등을 해야지 폭등을 이어가야지 이익이 나고요. 풋을 매수했다는 것은 매수하고 나서 폭락이 이어져야지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폭등 직전에 콜 사는 것이고 폭락 직전에 풋 사는 겁니다. 폭등하고 나서 콜 사는 거는 그 등신이죠. 아니면 신이거나 신. 즉 폭등했는데 추가로 폭등할 것 같으면 콜 또 사야 됩니다. 추격 매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선물지수 지금 316.5로 폭삭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콜 매수자를 나날이 말려 죽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콜 매수자들 날마다 말라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 가치만 하염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지수도 내렸으니까 본질 가치도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 폭락이 없었기 때문에 풋 매수자도 오늘 이제 풋은 그 행사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가격 풋 매수자도 전부 손실을 봤다.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는 지난번에는 그 구체적 종목, 특히 등가격 종목을 가지고 콜과 풋의 가격 변화를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뻔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예. 예. 수학입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100%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월 옵션 시장도 외국인들 완벽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투시는 비싸게 산 선물을 그 후에 싸게 계속 팔아치웠죠. 그래서 완전히 갈팡질팡해서 등신호우구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단기 지수 경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10월 미국의 10월 CPI, PPI 지수 한번 보시고요. 이거 이미 한번 본 것이죠. 본 내용인데 둔화된다는 내용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고요. 12월 1일 날 목요일이죠. 그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10월 PCE 지수 발표됩니다. 요 PCE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상치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코어 PCE도 추가로 둔화된다는 예상치입니다. 코어 PCE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 코어 PCE가 9월에 5.1%였는데 지난주까지는 10월에 5.2% 된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10월에는 5%로 다시 둔화된다. 이렇게 예상치가 수정돼서 발표됐습니다. 이걸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코어 PC 또 PC는 예상치가 없죠. 근데 저게 하락하면 호재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CPI, PPI 이거 이전에 본 것처럼 그 예상보다 크게 그 둔화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미국 다우지수가 거의 그 당시 900포인트 가량 대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CE 지수도 추가로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 높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미시건 대학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1년 예상치는 4.9%로 다시 둔화되었고요. 이게 최근 발표치죠. 이게 이제 그 12월 10일인가 이때 지금 그 발표될 예정인데 추가로 그 이제 FOMC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꺾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1년 예상치, 1년 예상치. 5년 예상치는 3%에서 지금 멈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8개 전부 다 정점 지났다, 둔화되었다. 이거 다시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당장 금리 인상 사이클이 수독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제 12월 14일 날 FOMC 기준금리 인상폭은 이제 50bp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4.5%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대략 75%에서 80%의 확률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12월 회의의 쟁점은 이제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폭이 50이냐? 이거는 쟁점이 아닙니다. 50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저거는 이제 뉴스 거래도 아니고요. 현재 쟁점은 뭐냐? 두 개입니다. 1. 최종금리 얼마냐? 2. 언제 금리 인상 사이클 멈추냐?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지금 12월 FOMC 회의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최종금리는 어느 정도일 거냐? 지금 9월에 예상한 게 지금 한 4.5% 정도였는데 이미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최종금리는 5% 넘을 것 같다. 이겁니다. 최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는 점도표 분석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5.25% 된다, 5.5% 된다, 5.7% 된다. 이 말은 많은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요. 헛소리입니다. 점도표 분석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개인 자격으로 여러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몇몇 그 어떤 그 의원들은 엄청 그 매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개인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예,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 언제 금리 인상 멈출 것이냐. 답은 말이죠. 인플레이션 2% 된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 2% 된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CPI, PPI, 그다음 PCE 이거는 전부 다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 그러면 예상치는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게 미시건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2% 이렇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어떤 쟁점을 볼 때 분석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고용 시장이 현재보다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현재는 그럴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고용 시장은 물론 이제 그 12월 2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뭐 그것도 이제 지금 예상치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악화되는 그런 조짐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연준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이 서울 시골 구석에서도 이렇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은 12월 성명서,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인터뷰, 이거 이제 분석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12월 미니트,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 이제 엄청 많은데 매 순간 쏟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주요국들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제조업 PMI 지수. 이거 대부분요 40 후반에서 놀고 있습니다. 즉 경기 후퇴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퇴합니다. 그러나 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침체 조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후퇴하고 침체 이거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잘 분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분간을 안 하고 막 섞어 쓰는 등신들도 적지 않다 이겁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후퇴와 침체는 다릅니다. 미국은 저 PMI 지수가 지금 5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미국보다 좀 더 나쁜데 추가 악화되는 조짐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발표 숫자 체크해야 되는 이런 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중공경제 후퇴하면은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바로 받았죠. 왠고하니? 그 중공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커플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중공경제 악화돼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다.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유는 말이죠. 중공경제와 세계경제의 커플링 정도 완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미국과 서방의 기본 전략 아닙니까? 공급망 재구성하겠다.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거는 지금부터 관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러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디커플링 되는 그 순간, 그게 언제였습니까? 유크레인 침략하고 나서 바로 수개월 동안 러시아 제재하는 그 과정 아니었습니까? 러시아 제재가 뭡니까?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부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엄청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이죠. 러시아 경제가 망하든 말든 글로벌 경제는 신경 안 씁니다, 이제는. 러시아 에너지 없이도 지금 번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또 이제 어제 또 관련해서 자막 뉴스로 지나가는 거 봤는데 당연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출 규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자막으로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아서 추가로 저는 저런 뉴스는 확인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며칠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땅속에 그냥 묻어뒀죠.
근데 지금부터는 러시아 에너지를 땅속에 묻어 돋뿌리고 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대신해서 꺼내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며칠 전 그 베네수엘라 천연가스가 LNG 형태로 유럽에 팔려 나갈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똑같은 논리로 중공 경제는 서서히 즉 질서 있게 이런 뜻입니다. 질서 있게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가 후퇴하든 망하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든다. 오히려 중공 경제 후퇴하는 만큼 아세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신규 투자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앞으로 중시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부서지는 만큼 글로벌 경제는 좋아진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보다는 중공이 덩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공이 자칭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칭 G2. 근데 껍데기만 G2죠. 저거는 몇 방 맞으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공 경제가 덩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서히 질서 있게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중공발 재채기 현상을 구경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본질은 중공 아웃은 굿뉴스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앞으로 뭐 가령 중공 경제가 힘드니까 글로벌 경제 악재다 이렇게 떠드는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거는 뭣도 모르는 헛소리다. 당신들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힘들게 되면 그것은 중공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 다 고려하면은 미국 주가는 크리스마스 랠리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은 다우지수다. 나스닥 기술주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다우, S&P, 나스닥 그래프 한번 보시죠. 쟤네들 노는 모습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자, 요렇고요. 그 다음에 결국 코스피도 미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고 한국 얘기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후퇴에 직격탄을 맞는 산업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분야 아닙니까? 반도체, IT, 뭐 가전 이런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도 포함, 석유화학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야입니다. 철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코스피 상승을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스피 시총 2등이었는데 이제는 3등 되고 4등 되고 5등 되고 이렇게 하염없이 순위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즉 코스피 그 시가총액 이 중에 하나인 뭐 반도체, IT, 뭐 철강 이런 분야가 힘드는데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또 하이닉스 요 분석한 이전의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장기적인 코스피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콜 매도로 대응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브드 콜 전략을 사용한 배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풋 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폭락은 없다는 것이고요. 엔드 대량 콜 매도에 대한 일부 상호 해지라는 겁니다. 콜 매도하고 풋 매도하면은 상호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만기까지는 지수 상승 전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수 상승이 맞습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사망한 콜이 다시 살아날 정도의 상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가혹합니다. 이 시장이. 지금 포동한 풋을 죽일 정도의 상승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12월 8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장 흐름입니다. 또는 12월 7일까지요. 12월 8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서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도 맞아 죽여버리고 풋은 학살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정리를 하고요. 시장을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떤가? 가령 말이죠. 금년에 사용하는 후판 대략 한 100만 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후판 사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수주 증가는 내일의 건조 수량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건조할 때 후판이 필요하잖아요. 3분기 삼성중공업 분기보고서 지금 그 사진 캡처한 거 보시면 20년 후판 가격 68만 5천 원 톤당입니다. 21년 120만 9천 원, 22년 3분기에 117만 9천 원 이렇게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기 후판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니까 저거는 117만 9천 원 저거는 일단 상반기 가격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좀 더 산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차대표 산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현재 협상 중인 후판 가격 인하폭이 결정이 되면은 3분기, 4분기는 그 인하된 가격 적용해서 정산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톤당 30만 원 내리면 연간 후판비 절감액이 3천억이니까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절감액이 최소 1,500억입니다. 그렇죠? 20만 원 인하하면은 반기당 그 절감액이 최소 1,000억대입니다. 1,000억대. 뭐 이렇게 산수가 되는 건데 여러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후판 가격 인하폭 대략 30만 원이 가장 논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톤당 9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고요. 95만 원 이상은 저거 절대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뭐 이걸 이제 근거를 제시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이전 영상 이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지금 구조적인 호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 후판 가격 인하 효과가 손익 개선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판 가격 인하 폭에 따라서 4분기 흑자 전환, 즉 단돈 1원이라도 뭐 수백억 적자가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흑자 전환 가능성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추가 인하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기 후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옴시티가 비록 본격적으로 발주를 한다고 해도요, 철강 가격 폭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철강 산업 공급 과잉이 회수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철강 제품 가격 폭등한 것은 그는 공급망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회복이 본격적으로 안 됐기 때문이고요. 지금부터는 팬데믹 이전의 공급 과잉 상태는 지속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국내 언론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큐리어스 파트너스라고 이제 3중 드릴십 팔고 있잖아요. 그게 추가로 한 척 곧 계약될 것 같다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진위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것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로 큐리어스 파트너사에 넘길 때 이미 한 척이 조건부 매도된 상태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곧 확정이 되면은 이제 두 척이 팔린다는 것이고 남는 건 두 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두 척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 싶다. 그래서 흥정이 붙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대우조선도 한 척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큐리어스도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대우조선만 팔린 거 아닐 테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이후에도 에너지 시장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유는 러시아 특수 때문이죠. 러시아 에너지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제 그만큼 파내야 하잖아요. 파내기 위해서는 드릴십도 필요하고 FLNG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배달하려면 LNGC도 필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 날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이번 주. 오늘 공시가 또 날 확률은 25분의 1입니다. 예? 5주 25일 남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연말경에 삼성중공업 주가 10,000원을 사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그 당시보다 지금 더 하락한 상태라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